안녕하세요. 박경수입니다. 오늘부터 레vi 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옮긴 사람이 안정남님인데 이 옮긴이 해제로 레vi 스트로스 야생의 사고에서 신화론으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야생의 사고. 야생의 사고의 직접적인 주제는 우리들 문명인의 사고와 본질적으로 다른 미개의 사고가 존재한다는 환상의 해체입니다. 미개인이란 경제적, 본능적 욕구에나 충실한 존재로서 주술적이며 따라서 비과학적, 비논리적이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감에 찬 서구 사람들의 전통적인 미개인관의 표현입니다. 레비 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는 이러한 서구 사람들의 전통적인 미개인에 대한 이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서에 해당됩니다. 그는 미개인, 원시인 또는 야만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생활세계 전반에 걸친 양상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유 형태의 내재적인 논리를 종합했습니다. 이 저서의 출간 이후 프랑스에서는 서구 문화의 자기중심적이고 우월적인 사고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야생의 사고라는 용어는 미개인의 사고가 아니라 신화적 사고와 구체적 논리로 표현되는 사고이며 이것은 문명인의 사고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문명인의 사고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 정신 속에 꽃피워준 사고이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문명을 일으켜온 인간의 내재적인 사고에 해당됩니다. 문명인의 사고를 추상의 과학이라고 본다면 주술적이고 감각적인 미개인의 사고는 구체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표현으로는 신화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적 사고는 표상에 묶인 채 지각과 개념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어 우리에게는 표상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일반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 나름대로는 과학적일 수 있습니다. 야생의 사고는 신화적 사고가 지닌 이 일반화 능력과 과학성을 우리에게 납득시키려는 레비 스트로스의 연구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야생의 사고의 특이성은 그것 자체가 가지는 목적의 광대함에 있습니다. 이 사고는 분석적이면서 동시에 종합적이고자 하며 또한 양방향의 극한까지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동시에 그 양극 간의 조정 능력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이때 양방향의 극한이라는 것은 인간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나 다 포함되는 극한이며 이성과 감정, 구체와 추상, 주관과 객관, 통시태와 공시태, 과학과 주실이 모두 포함되는 극한인 것입니다. 이 극한까지 진행시키고자 하는 속성은 대립을 만들 수 없을 때까지 분류하는 일을 거치지 않는 인간의 속성에서 비롯되며 그러기에 이 작업은 본질적으로 좌절을 모르는 것입니다. 분류가 정지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갈 곳까지 다 간 연후에 완전히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정지합니다. 분리하고 나누는 것은 대극이 통합되지 않았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융이 말하는 대극의 연합의 원리와 굉장히 유사한 사상이죠. 그래서 대극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분류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화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레비 스트로스에 의하면 첫째, 신화는 무시간적입니다. 신화는 인간과 동물이 아직 서로 분리되지 않았고 또 우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아직 분명히 구별되지 않았던 아주 옛날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태고 쪽의 일은 여러 가지 사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장래에 어떠한 형태로 남을 것인가를 설명하기에 신화는 무시간적이며 시간통합적입니다. 두 번째 속성으로 신화는 복수 또는 다수의 기호를 사용합니다. 신화는 결코 어느 한 특정한 현상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화 전체가 요약될 수 있는 하나의 줄거리를 사용한 단 한 가지 설명으로서 우주의 여러 차원에 있어 사물이 왜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동시에 다른 종류, 다른 형태의 차원 사이에 깊고 남모르는 유사성이 존재하며 어떤 차원이 다른 차원과 대응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신화 자체의 방법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이항 대립입니다. 물론 그것은 무의식의 방법이지만 다양한 모든 구체적인 사물, 즉
시각, 미각, 촉각, 후각 등 어떤 감각에 포착한 사실이거나 사회생활의 경험이거나 모두 이항 대립의 총화로 환원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신화의 방법은 변환입니다.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신화는 구대륙뿐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발견됩니다. 즉 수수께끼와 근친상간의 얘기가 함께 나오는 신화들입니다. 신화의 두 가지 테마를 병행시키는 이유는 근친상간을 범하는 주인공이 그 자신에게 있어 답을 구하기 어려운 일종의 하나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신화의 방법은 매개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대립시킨 후에 그것을 결합하여 외면의 모순을 넘어서는 일종의 마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립하는 항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양자를 접근시켜서 처음의 모순과 대립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양자와 전혀 다르지만 서로 관계가 있는 사망을 그 사이에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요, 북미 인디언의 한 부족에게서 불의 기원에 관해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불은 하늘에 있고 인간이 사는 땅은 밤을 지배하는 추운 곳입니다. 지상의 주민과 천상의 주민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지상의 주민이 하늘로 올라가서 불을 빼앗아 온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립된 것이 있을 때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신화는 이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을 사용하게 된 것은 개가 불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개일까요? 개는 가축이기 때문에 자연의 영역과 문화의 영역 양쪽에 속하고 또 대립하는 이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이 인간에게 정복당하여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하더라도 본래는 하늘에 있었다는 증거를 유지해가면서 하늘과 땅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회에도 신화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신화의 단편은 쉽게 발견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융도 그런 얘기를 했죠. 현대사회 속에서도 신화의 잔재가 계속 남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종교나 예술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화의 특성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물론 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